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7월 12일 일요일 토요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37분입니다. 저는 아까 세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 끝나고 밥 먹고 잠깐 잤어요. 왠지 피로가 좀 쌓여 있어서 그랬는지 잠이 와서 푹 자고 3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장을 좀 보고 왔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날씨도 조금 아주 그렇게 덥지 않아요. 조금 덜 덥고 집 밖에 기온도 뭐 한 28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에어컨을 안 켜고 있습니다. 네. 에어컨을 안 켜도 괜찮을 정도의 날씨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이고요. 이번 시간은 에필로그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부가 지난 시간에 끝났고 2부인데요. 그 전에 또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사회과학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리오 슈버만 지음, 장상환 옮김. 꽤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이 책이. 이게 뭐랄까 이 자본주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재밌게 설명을 해놨다고 그런 평가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좋은 게 있네. 책갈피가. 그래서 평도 아주 좋고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사회과학 쪽으로의 책도 좀 읽어봐야 될 텐데 그 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회과학 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초반부에 읽어야 될 책이 아닐까. 저는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책 먼저 공부해야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갈피가 이쁘네. 예. 자, 이번 시간 얼른 빨리 미디어북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미디어북 좀 하고 필사를 좀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야구를 오늘 올스타전 할 텐데 올스타전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오랜만에 비트지 음악을 좀 들어볼까 해요. 들으면서 미디어북을 좀 하고 토요일이니까 또 한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도 봐왔겠다. 훈제고기를 사왔어요. 좀 한잔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부 흔들리는 안식처 7장 우편으로 배달된 세계. 이 세계는 달빛 아래 두루미 부리에서 흩어지는 물방울 같은 것. 도겐 1220년에서 1253년 무상함에 대한 성찰. 루시엔 스트리크와 타카시 이케모토의 일본 선시 두루미의 부리 중에서 뉴욕 글로브 출판사 1973년. 멋진 시네요. 이 세계는 그래서 달빛 아래 두루미 부리에서 흩어지는 물방울 같은 것. 좀 일본스럽게 멋을 부린 것 같아요. 자, 106쪽 그 세계는 우편으로 배달되었다.
포장지에는 깨진 유리잔 그림과 파손주의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는 배달된 소포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혹시라도 깨진 크리스털 조각이나 유리 파편이 달각거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지만 다행히 내용물은 온전했다. 나는 두 손으로 그것을 꺼내 들고 햇빛에 비춰보았다. 그것은 물이 절반 정도 채워진 투명한 구체였다. 표면에는 4210이라는 번호가 조그맣게 붙어 있었다. 4210번 세계였다. 이와 비슷한 세계가 꽤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수정구를 꺼내 동봉된 투명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속에는 생명이 있었다. 나무가지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가는 실 모양의 녹색 조류가 그 위를 덮고 있었다. 분홍색에 가까운 6 내지 8마리의 작은 동물들이 가지들 사이를 마치 깡충거리듯이 헤엄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수백 종의 다른 생명체들이 있었다. 구체 속의 물은 바닷속만큼이나 생명이 풍부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미생물이어서 육안으로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 분홍색 동물들은 틀림없이 진짜 새우였다. 그것들은 워낙 부지런히 헤엄쳐 다녔기 때문에 즉시 눈에 띄었다. 가지 위에 내려앉은 몇 마리는 옆구리에 도달한 유형기관과 10개의 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걷고 있었다. 그중 한 마리는 여러 개의 다리를 사용하여 가지에 붙은 조류를 뜯어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떤 가지들은 이끼가 꼭기에 덮인 조지아주와 플로리다주 북부의 나무와 흡사했다. 그 사이로 한때의 새우들이 급한 용무가 있는 것처럼 어디론가 서둘러 가고 있었다. 물속을 헤엄쳐 다니던 새우들은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즉시 색깔을 바꾸곤 했다. 창백하고 거의 투명한 색깔을 띠기도 했고 부끄러운 듯 홍당무 색깔을 띠기도 했다. 물론 어떤 면에서 그 새우들은 우리와 달랐다. 그것들은 외부에 골격이 있고 물속에서 호흡하며 망측하게도 항문은 입 주위에 달려있다. 하지만 외모와 청결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듯 뻣뻣한 털이 달린 한 쌍의 앞발을 이용하여 수시로 이곳저곳을 문지르고 닦아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무시하기 힘든 사실이었다. 그들은 뇌와 심장과 혈액과 눈을 가지고 있었다. 유형기관을 부지런히 움직여 헤엄쳐 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목적했던 곳에 도착해서 조류 섬유를 먹기 시작할 때에는 식사에 푹 빠진 미식가처럼 정확하고 섬세하고 부지런했다. 그들 중 한결 모험적인 성격의 2마리가 드넓은 해양 세계를 배회하다가 수초 위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자신들의 영역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어느덧 한 마리씩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어떤 놈은 낡은 허물을 벗고 새 껍질을 갈아입고 있다. 잠시 후 그 놈은 투명하고 헐렁한 껍질을 가지에 걸쳐 놓은 후 미끈한 새 옷을 뽐내면서 나들이를 가고 있다. 어떤 놈은 다리가 하나 없다. 앞발로 치고받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모양이다. 홍기가 찬 미인 새우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을까? 어떤 각도에서 보면 그 물의 수면은 거울 같아서 새우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 새우는 자신을 알아볼까? 아마도 또 한 마리의 다른 새우라고 인식할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둥근 유리의 두께 때문에 새우의 모습이 확대된다. 바로 그때 새우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것들은 콧수염이 나 있다. 그들 중 2마리가 수면 위로 달리기 시합을 한다. 그러나 표면 장력을 뚫기에는 역부족인 듯 오목한 수면에 부딪혀 튕겨지고 만다. 그런 다음 미동조차 없이 바닥으로 천천히 가라앉는다.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한다.
그러나 새우는 팔짱을 끼고 하강을 즐기는 중이다. 마치 그 정도는 조금도 특별한 기술이 아니어서 일가 친척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멋있는 놈들이다. 내가 수정구를 통해 새우를 쳐다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새우도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적어도 거무스름해 보이는 커다란 원반 형태의 갈색과 초록색이 섞여 있는 내 눈은 감지할 것이다. 실제로 이따금씩 조류를 바쁘게 손질하고 있는 새우를 지켜보고 있으면 그놈도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나를 쳐다본다. 우리는 눈을 마주친다. 그럴 때면 녀석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진다. 하루나 이틀 동안 작업에 몰두한 후 다음날 깨어나서 문득 그 수정의 세계를 보면 새우들은 모두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인다. 나는 내 자신을 책망한다. 사실 새우들에게 먹이나 비타민제를 줄 필요도 없고 물을 갈아주거나 수의사에게 데려갈 필요도 없다. 내가 할 일은 단지 빛을 너무 많이 쬐이지 않게끔 하는 것, 어두운 곳에 너무 오랫동안 놓아두지 않는 것, 그리고 온도를 항상 5도에서 30도 사이에 맞춰주는 것 정도이다. 그 이상이 되면 아마도 생태계가 아니라 새우수프가 될 것이다. 내가 부주의에 의해서 전부 다 죽어버린 것일까? 그러나 그 순간 가지 뒤에서 한 마리가 더듬이를 내민다. 그제야 새우들이 여전히 건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들은 단지 새우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어느덧 그들의 안부가 걱정되었고 그들의 생존을 응원하게 되었다. 만약 당신이 이 작은 세계의 책임자로서 그 속의 온도와 빛에 대해 걱정할 정도의 양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속에 누가 사는지 마음을 쓰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아프거나 죽어갈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어떤 면에서 당신은 그들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이 하지 못하는 것들, 가령 물속에서 호흡하는 일 등을 한다. 사실 인간은 한계가 많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제약된 존재이다. 당신은 그들을 이 수정 감옥 속에 가두어 놓는 것이 잔인한 일은 아닌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 속에 있으면 수염고래나 기름 유출 사고나 칵테일 소스의 제물이 될 걱정은 없다고 스스로 위로한다. 허물벗은 껍질과 수명을 다한 새우의 시체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 일부는 다른 새우들에게, 그리고 또 일부는 이 바닷속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게 먹이가 된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당신은 이 생물들이 따로따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그들은 서로를 돌본다. 그것은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이다. 새우는 물에서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조류는 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취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그들은 서로의 배기가스를 호흡한다. 배설물 역시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의 사슬을 순환한다. 이 작은 낙원의 거주자들은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새우의 생존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미약하고 불확실하다. 새우는 조류가 없으면 곧 죽지만 조류는 새우가 없어도 오래 갈 수 있다. 새우는 조류를 먹지만 조류는 주로 빛을 먹는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새우들이 하나하나 죽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마리만 쓸쓸하게 남았다. 그것마저 조류의 가는 가지를 조금씩 갈아먹다가 끝내 죽고 말았다. 그들의 죽음에 슬퍼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내 자신이 약간 놀랐다. 아마 한편으로는 내가 그들과 어느 정도 친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세계와 우리들의 세계에서 감지되던 유사성 때문이었다.
수족관과는 달리 이 작은 세계는 닫힌 생태계이다. 빛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먹이도 물도 영양분도 공급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재활용되어야 한다. 지구와 똑같다. 보다 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즉 지구의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도 서로에게 폐를 끼치며 살아간다. 우리는 서로의 배설물을 먹고 숨쉬며 서로에게 의존한다. 우리 세계의 생명 역시 빛에 의해 동력을 얻는다. 태양의 빛은 투명한 공기를 통과하여 식물의 성장을 돕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하여 탄수화물과 식량을 생산하는 동력을 공급한다. 이렇게 생산된 식량은 동물의 주식이 된다. 우리의 세계가 이 작은 세계와 비슷하다면 우리는 새우와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 새우와는 달리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일은 부주의한 수정구의 주인이 새우에게 한 일과 다를 바 없다. 만약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온실 효과로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말 것이다. 혹은 핵전쟁을 일으키거나 유전을 과도하게 연소시켜 혹은 소행성이나 해성과의 충돌 위험을 무시하여 지구의 냉기와 어둠의 세계로 만들 것이다. 산성비, 오존층 감소, 화학물질의 오염, 방사능, 열대 우림의 파괴 등 수십 가지의 환경 파괴를 자행하면서 인간은 이 작은 세계를 밀고 당기고 파헤치지만 어떤 결과에 직면할지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상태이다. 이른바 진보했다고 소문난 우리의 문명은 지난 40억 년 동안 꾸준히 생명을 진화시켜온 미묘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새우와 같은 갑각류는 인간이나 영장류, 심지어는 어떤 포유동물보다도 훨씬 오래된 생물이다. 조류의 기원은 동물보다 더 오래된 3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은 생명의 기원에 거의 근접한 오랜 기간이다. 갑각류와 조류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식물과 동물, 미생물과 함께 협동하며 살아왔다. 내 수정구 속의 유기체들은 인간의 문화적 제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오래된 태고의 존재들이다. 협동의 성향이 정착된 것은 고통스러운 진화 과정을 통해서였다. 협동하지 않는 유기체들, 혼자 살아가려는 유기체들은 곧 사멸했다. 협동은 생존자들의 유전자 속에 암호화되어 있다. 협동하려는 성향은 본능이다. 그것은 생존의 열쇠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불과 몇백만 년 전에 출현한 신출렉이다. 더구나 현재의 기술 문명은 겨우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종 간의 협력을, 심지어 동종 간의 협력조차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지 않다. 우리는 단기간에 능하고 장기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인간이 지구를 하나의 생태계로 이해할 만큼 갑자기 똑똑해지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설령 그것을 깨달았더라도 그에 따라 행동을 수정할 만큼 현명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지구는 하나의 세계이다. 북미 사람들은 브라질의 열대 우림에서 만들어진 산소를 호흡한다. 미국 중서부의 공장에서 비롯된 산성비는 캐나다의 숲을 파괴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원전 사고로 누출된 방사능은 유럽의 최북부 지역인 라플란드의 경제와 문화를 오염시킨다. 중국에서 연소된 석탄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기온이 상승한다. 뉴펀들랜드의 에어컨에서 방출된 프레온 가스는 뉴질랜드에서 피부암을 일으킨다. 갖가지 질병이 지구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체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핵전쟁과 소행성의 충돌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는 좋든 싫든 하나의 인류로 묶여 있으며 전 세계의 동식물과도 하나의 운명으로 묶여 있다. 모든 생명이
모든 생명의 삶이 한데 엮여 있다. 인간에게는 기술 문명이 지배하는 이 세계를 안전하고 균형 잡힌 생태계로 만들려는 본능적 지식이 부족하다. 누구도 우리에게 그런 본능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스스로가 그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 우리는 과학적 연구에 보다 힘을 쏟는 동시에 기술적 이용은 보다 자제해야 한다. 위대한 생태계의 지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이 남용해 온 환경을 일시에 복구하리라는 희망은 과대망상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새의 지능을 비하하지만 그들은 둥지를 오염시키지 않을 정도로 지혜롭다. 뇌의 크기가 실보풀하기만한 새우도 그 정도는 안다. 조류도 알고 단세포 생물도 안다. 이제 우리가 알 차례이다. 예, 7장이 끝났습니다. 벌써 아주 좋은 수필 한 편을 읽은 느낌이에요. 예. 이제 이 제 2부의 방향을 2부의 내용에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8장은 대범한 바보와 소심한 바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기니까 좀 쉬었다가 8장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아이고 정견아, 이러고 있었어? 아야, 이러고 있었어?
예, 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한 바보와 소심한 바보, 구세계의 온갖 질병에 듣자니 이곳 신세계가 훨씬 안전할 것이다. 존 던 세계의 해부 첫 번째 기념일 1611년. 이 총균사에서 이제 이 구세계 신세계가 아무래도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총균사에서 보면 구세계의 온갖 질병이 신세계로 신세계를 오염시켰죠. 오염 전파됐죠. 자, 제트기에서 분사된 비행운이 저녁 노을에 분홍색으로 물들 때가 있다. 하늘이 맑은 날이면 주변의 푸른색과 대조를 이루어 더없이 아름답다. 해는 이미 사라졌고 장밋빛 여운만이 지평선에 남아있어 하루 해가 어디로 귀가하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제트기는 아주 높은 곳을 날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아직도 일몰 직전의 푸른색 태양이 보일 것이다. 제트기의 엔진에서 내뿜는 물은 즉시 응결된다. 혹한의 고도에 제트기의 엔진은 이 직선의 작은 구름을 남기고 저녁 노을에 그 위에 색을 입힌다. 여러 대의 비행기가 여러 줄의 비행운을 남길 때도 있다. 그 구름들은 서로 교차하면서 자신의 흔적을 공중에 남긴다. 바람이 거셀 때 비행운은 좌우로 빠르게 흩어진다. 그러면 공중에는 제트기의 궤적을 따라 멋진 선이 그려지는 대신 우리 앞에 곧 산만하게 흩어지는 불규칙한 직선의 흔적만 남는다. 만약 한동안 응시하면서 구름이 생성되는 지점을 포착한다면 비행운을 내뿜는 작은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물론 보통 사람의 눈에는 날개나 엔진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비행운에서 약간 떨어진 채로 이동하는 한 점에 불과하다. 아무튼 그것이 구름의 출처이다. 날이 더 어두워지면 그 점은 작은 빛으로 보인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흰색의 밝은 빛을 발한다. 때로는 붉은 빛이나 초록색 빛이 혹은 두 가지 빛이 함께 번쩍거리기도 한다. 나는 가끔씩 수렵 생활을 하던 우리 조상들이 어린 시절 하늘을 올려다보는 상상을 한다. 혹은 내 자신이 직접 수렵 채집인이 되는 상상을 해본다. 그때 미래에서 날아온 이 경이로운 물체가 공중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러울까. 인간이 지상에 출현한 이후로 허공에 떠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20세기 이후부터 가능했다. 내가 살고 있는 뉴욕주의 북부는 다른 어떤 곳보다 항공기의 운항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따금 고개를 들면 오랫동안 신들이 독점했던 영토에 인간의 기계들이 알 수 없는 메시지를 적어놓고 지나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인간의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그 발전의 정도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예상하고 준비했던 것에 비해 너무 급격하다. 잠시 후 제트기가 사라진 저녁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한다. 나는 별들 사이로 빛을 발하며 움직이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가끔은 아주 밝은 빛을 발하기도 한다. 그 빛은 꾸준히 지속되기도 하고 두 개가 나란히 배열된 경우에는 나를 향해 깜빡거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혜성의 꼬리가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10에서 20%가 실제로는 인간의 가공품일 때가 있다. 아주 가까이 떠있는 이 기계들이 엄청나게 먼 곳에서 활활 타고 있는 항성으로 혼동되는 것이다. 보다 드문 일이지만 해가 충분히 진 후에 희미한 빛이 천천히 그리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때가 있다. 처음에는 그 빛이 이쪽 별 위로 지나간다고 확신하지만 다음에는 저쪽 별 위로 지나간다고 믿게 된다. 사람의 눈은 어둠 속에 고립되어 있는 빛은 무조건
움직이는 물체일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불빛들은 비행기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선이다. 인간이 만든 이 비행기 기들은 90분에 한 번씩 지구를 돌 수 있다. 특별히 크거나 반짝이는 것이라면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 지금 그것들은 대기권을 훨씬 벗어난 우주 가까운 곳의 암흑 속을 통과하는 중이다. 이곳은 땅거미가 몰려온 지 오래지만 그렇게 높은 곳에서는 태양이 마주 보일 것이다. 비행기와는 달리 우주선은 빛을 발하지 않는다. 달이나 행성처럼 단지 햇빛을 반사하여 빛을 발한다. 하늘은 인간의 머리로부터 그다지 높지 않은 곳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얄팍한 지구의 대기와 그 너머의 광대한 우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은 이 영역을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기계들을 만들어 왔다. 이것은 이미 물이나 공기처럼 너무 익숙해진 사실이어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업적인지 종종 망각한다. 설명하자면 오히려 따분해지는 일이 되었지만 인간이 하늘을 난다는 것은 인간이 소유한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나 막대한 힘에는 막대한 책임이 따른다. 과학기술의 힘은 이미 막강한 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인간은 의도적으로든 부주의하게든 자기 자신을 해칠 수도 있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 과학과 기술은 지금까지 수십억의 생명을 구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했고 지구 전체를 거대한 하나의 줄기로 합류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계를 너무 급격하게 변화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서 편안함을 빼앗았다. 인간은 광범위한 재해를 새롭게 탄생시켰다. 더구나 그것들은 눈으로 보기에도 머리로 이해하기에도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력자들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는 과학의 대중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수많은 과학자들은 인간이 지금까지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유하자면 산업문명은 위장폭탄인 부비트랩과 같다. 그러나 그렇게 긴박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에 조치를 취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게 된다. 관련 산업은 막대한 이익을 잃을 것이고 우리 자신의 근심과 스트레스도 증가할 것이다. 사실 과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싶어지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재난이 임박했다고 경고하는 과학자들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일 테지. 그들은 우리를 겁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비뚤어진 성격의 소유자일 거야. 어쩌면 정부로부터 연구 비용을 짜내기 위한 수단인지도 몰라. 저것 봐, 다른 과학자들은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잖아. 그들의 주장은 입증된 것도 아니고 환경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거라잖아. 당연히 우리는 낙관론자들의 말을 믿고 싶어진다. 누가 비관주의를 선호하겠는가? 만약 그들이 옳다면 우리의 짐은 한결 가뿐해진다. 그러니 지레 겁먹지 말자. 신중함을 잃지 말자. 천천히 생각하자.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자, 좀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에 안심하는 낙관론자들의 본질은 소심함이다.
그들은 권력자들과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환경을 약탈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구걸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서둘러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상황을 돌이켜야 한다. 추상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 익숙하지 않은 개념과 용어들을 놓고 치열한 논쟁과 반론이 전개되고 있다. 심지어는 긴박한 경고에 대해 사기 혹은 날조와 같은 말들이 동원될 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보통 사람들이 쟁점의 종류와 핵심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냉정하고 공정한 중립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혹은 논쟁의 승패가 결정되거나 100% 확실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결국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간단히 말해 나를 비롯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유포하면서 특별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자신의 특별한 주장은 진지하고 긴급하다고 역설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주장은 조심하라고 경고하는가? 각각의 세대는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가 유일무이하고 치명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세대는 살아남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중립적 주장이 일종의 미덕으로 통용되는 장점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히스테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오늘날 그 설득력은 현저히 감소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흔히 지구를 둘러싼 대기를 공기의 바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기의 두께는 지구 지름의 0.1%에 불과하다. 물론 온실 효과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두께이다. 보다 높은 성층권까지 포함한다 해도 지구 지름의 1%가 채 안 된다. 바다라는 말은 크고 육중한 어떤 것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지구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대기의 두께는 너무도 얇아서 바다로 보기는커녕 지구본에 코팅된 페인트 도료의 두께 정도로 보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 만약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오존층을 성층권에서 지표면까지 끌고 내려온다면 그 두께는 지름의 40억 분의 1에 불과할 것이다. 시야에 포착되지도 않을 정도이다. 우주비행사들은 햇빛을 받는 반구의 수평선이나 지평선 위에 섬세하고 얇게 펼쳐지는 푸른색 아우라가 나타난다고 종종 보고한다. 그 아우라를 보면 대기 전체의 두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주비행사들은 즉시 지구의 대기가 대단히 연약하고 파괴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걱정에 빠진다고 한다. 그 걱정에는 위와 같은 근거가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수십만 년 전 인류가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인구 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100분의 1 이하였고 첨단 기술도 손도끼와 불이었다. 인간은 지구의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은 수가 적고 힘이 약한 종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했고 인구 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했다. 지금 지구의 인구 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평균 10명이고 많은 수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손에는 과학기술이라는 무시무시한 병기가 들려있지만 불행히도 그 힘은 인간의 이해와 통제를 상당히 벗어나 있다. 우리의 생사는 오존과 같은 극소량의 기체에 달려있기 때문에 산업을 가동시키는 엔진도 심각한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수 있다. 기술의 무책임한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미약하고 종종 겉핥기식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국가와 기업의 단기적 이익이 우선시된다. 우리는 현재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지구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지구의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는 여전히 학문적 논쟁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예언이 바로 인간의 손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없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예, 그렇죠. 지금 폭염, 매년 그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이 폭염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예. 전 세계에서 막 그냥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변도 아니고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책이 1997년 뭐 이런 무렵 때 나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지구 뭐 환경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런 석학들은 이미 걱정을 하고 있었죠. 제레미 다이어몬드 박사도 책에서 그 제3의 집행체에서 같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책도 199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어쩌면 과학의 산물은 인간에게 너무 강력하고 위험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것을 손에 쥐기에는 너무 어린 존재들인지 모른다. 동감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갓난 아기에게 권총을 선물로 주는 것은 과연 현명한 일일까? 걸음마를 하는 아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나 10대의 소년에게는 어떨까? 어쩌면 사람들의 주장대로 자동 확인은 어떤 시민에게도 허용되지 않아야 할지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한때 어린아이 같은 열정에 눈이 머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 무기가 없다면 그로 인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은 그런 면에서 옳다. 물론 총기 소지를 찬성하는 데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런 이유가 타당한 사항이 있다. 과학의 위험한 산물도 이와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다. 당신이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상상해보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총에 맞았다는 것을 피해자나 가해자가 인식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렇다면 무기 소지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비록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현대 산업기술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결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충분하다. 우리는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사고방식을 묻고 창출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물론 정중해야 한다. 정중함은 훌륭한 미덕이므로 철학적인 차원의 간절한 청원에 귀를 막아버리는 반대자들이라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전환시키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틀리고 반대자들이 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논쟁을 통해 한쪽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은 드물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토머스 제퍼슨은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평가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공적인 논쟁에서 몸을 사릴 수는 없다. 과학과 기술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에는 보다 나은 의료와 의학의 혜택, 농업, 피임법, 운송과 통신의 발달, 파괴적인 새로운 전쟁 무기,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업의 폐해와 부작용, 기존의 낡은 세계관에 대한 도전 등이 있었다. 우리들은 대개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허둥대지만 이따금씩 아주 부분적으로밖에 변화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오랜 인류의 전통을 볼 때 변화에 가장 익숙한 세대는 젊은이들이다. 그들은 컴퓨터나 비디오를 다루는 면에서 빠를 뿐 아니라 세계와 우리 자신을 보는 새로운 관점에 적응하는 면에서도 빠르다. 현재의 변화 속도는 인간의 일생보다 훨씬 빨라서
세대와 세대를 결정적으로 분리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책의 2부는 과학과 기술로 야기된 급격한 환경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나는 얇아져가는 오존층과 지구온난화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밖에도 인간의 기술과 문명의 확산이 환경에 미친 근심스러운 결과들은 수없이 많다. 우선 수많은 동식물의 멸종을 들 수 있다. 암과 심장병, 그 밖의 치명적 질병을 치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학을 멸종의 위기에 처한 종들이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산성비,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독성 화학물질, 그리고 방사능 독성물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중에서도 독성물질의 문제는 그것이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가까운 곳에 버려진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 보고된 예기치 못한 발견이 있다.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여러 곳에서 남성의 정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마도 여성 호르몬을 흉내내는 화학물질과 합성수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감소의 속도는 대단히 빠르다.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서양에는 21세기 중반부터 불임 남성이 출현할 것이라고 한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 이례적 존재이다. 우리가 아는 한 지구는 태양계 전체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거주하는 행성이다. 우리 인간은 생명이 성장하고 넘쳐나는 이 세계에 속한 수백만의 종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들이 사라졌다. 공룡은 1억 8천만 년 동안 번성을 거듭하다 갑자기 사라졌다. 최후의 하나까지 남김없이 멸종했다. 어떤 종도 이 지상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바로 그 지구 위에 우리는 100만 년 전에 출현했다. 특기할 점은 자기 파괴의 수단을 최초로 고안해낸 종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며 더구나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배할 특권이 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지상의 모든 생명을 위해 싸울 의무도 있다.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왔던 존재들을 위해, 우리의 기반이 되어준 존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리고 현명함을 발휘하여 우리 뒤에 올 존재들을 생각하며 싸워야 한다. 우리 종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고 긴박한 대의 명분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직면한 거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만든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종의 생존을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사회적 관습, 정치적 제도, 경제적 가설, 종교적 가르침도 그보다 중요하지 않다. 모든 사람은 막연하게나마 모든 종류의 걱정거리를 지고 산다. 근심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근심거리는 물론 일상적 삶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근심도 나름대로 존재할 가치가 있다. 근심은 갖가지 이야기를 우리의 기전에 속삭이면서 과거의 실수를 상기시켜 우리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절박한 문제에 대처할 방법을 하나하나 검토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근심은 자녀들에게 먹일 것을 풍족하게 확보하는 일이다. 근심은 진화의 산물 가운데 하나이다. 해당 세대에게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의 비법은 적절한 근심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취해야 할 정신 자세는 대범한 바보와 소심한 바보의 중간에 있다. 다양한 교파에서 주장하는 종말론이나 얄팍한 출판물에서 떠들어대는 종말론의 신봉자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재난이 닥칠 것을 매일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과학자 집단일 것이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임박한 재난이야말로 지구의 역사에 단 몇 글자로도 기록된 적이 없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세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세계가 아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지구는 이쪽을 조금 밀고 저쪽을 조금 당기면 커다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곳이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 지리적 기후에서 정치적 기후에 이르기까지 이미 잘 적응한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도 귀찮고 고통스럽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가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결전의 준비를 하기 전에 우리는 당연히 과학자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말이 옳다고 확신하는지 반문하게 된다. 그러나 몇 가지 위험은 정말로 심각한 것이어서 그렇게 중대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에 최대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된다. 일상적인 삶의 근심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사람들은 보험 상품을 구입하고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그 모든 근심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전혀 겪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 친구가 내 아내인 애니와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렇게 걱정했는데 모든 게 다 기우였어. 아무 일도 없었거든. 끔찍한 재난일수록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고자 한다. 우리의 환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멀쩡한 정신으로는 그 문제를 회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너무 많은 부분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후의 그래서 나는 지구를 돌보고 유지하는 방법과 정책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행동 방식들을 설명할 것이다. 물론 최선을 다해 양쪽 모두의 주장을 설명하겠지만 내 자신의 관점은 충분한 무게를 지닌 증거에 근거했음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간은 문제를 만들고 또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왔는지를 지적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분은 다른 문제가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해결책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의 이 부를 읽으면서 우리의 미래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불필요하게 근심거리를 늘리고 싶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근심의 짐을 지고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최대한 철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현재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를 깊이 생각하는 자세는 영장류 중에서도 단 하나의 혈통으로 전수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지구 위에 새긴 놀라운 성공담의 비결이기도 하다. 예. 아이고 숨차라. 다 읽었습니다. 8장 끝났고요.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 2부에서는 다뤄질 모양입니다. 심각하죠. 우리가 환경 문제가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각 개인이 알고 있어야 그런 개인들이 많이 생길수록 환경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높아져 가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피자를 좀 하고 뭘 먹으면 되겠다. 술을 한잔 하러 가면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